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17화 역공 2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화에서 빠르가 얼음굴 산군을 보러 가는 장면에서 끝이 났었죠. 산빠 형제의 첫 상봉은 굉장히 극적으로 이뤄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렇게 극적으로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얼음 속에 갇혀있는 산군을 빠르가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이 첫 대면을 했죠. 그동안 여러 짐승들이 자신과 산군이 닮았다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빠르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산군의 생김새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흰눈썹이 빠르에게 오호라 너도 아루의 자식인 게야? 그래도 그렇지 산군과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니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죠. 빠르는 그 얘기를 듣고 산군과 자신이 같은 핏줄이라는 것도 이미 눈치챈 듯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죠. 산군이 내 형제였어? 와 같은 지극히 인간스러운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도 다른 육식동물처럼 일부 다처제를 한다고 해요. 힘센 수컷이 암컷 여러 마리를 거느린다는 거죠. 같은 아버지를 둔 호랑이가 몇십 개체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핏줄이 같다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 될 거고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군과 빠르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친형제일 가능성이 크죠. 나중에 산군이 눈을 떴을 때 빠르가 어린 시절 동생과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빠르는 산군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려고 얼음 쪽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눈이가 깜짝 놀라면서 앞을 막죠. 얼음 근처에 가면 정체불명의 폭발이 터져버린다는 말을 아랑사와 무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아랑사와 무케가 어떻게 이령의 힘을 뚫고 산군의 얼음 뒤로 갔나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얼음굴의 지형을 보니까 비로소 이해가 갑니다. 얼음 뒤로 갔던 것이 아니라 옆길로 빠져서 구경했던 것 같습니다. 빠르는 가까이 가면 터진다는 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죠. 그런 기술은 듣도 보도 못하기도 했겠지만 얼음 속에 죽어있는 산군이 요술을 부릴 리도 없으니까 빠르는 당초에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용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아오는데요. 멧돼지가 얼음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마치 크레모와 터지듯이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멧돼지는 살점 하나 남지 않았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빠르와 왕눈이는 황급하게 얼음굴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산군과의 첫 상봉이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산빠 형제의 첫 대면이 너무 평화스러웠던 게 조금 그랬는지 왕눈이는 빠르에게 산군을 만났는데 너 생각보다 덤덤해 보인다 라면서 소감을 전합니다. 빠르는 과거에 산군의 북쪽 영토에서 폭주하는 바람에 검은 늑대와 범들을 마구잡이로 죽인 적이 있었죠. 그때 산군이 나타났는데 빠르의 폭주가 무색하게 등장하자마자 빠르 목덜미 물고 쾅쾅 앞발로 머리를 쾅 때리면서 손쉽게 제압을 했었습니다. 빠르도 어렴풋이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죠. 빠르는 산군을 늘 최종 보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끝판왕인데 얼음 속에 갇혀서 죽어있으니까 맥이 빠질만도 하죠. 자신과 꽤 닮은 외모이고 같은 핏줄이었다는 건 흥미로운 사실이었겠으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빠르는 산군을 당분간 잊고 오로지 황맹을 치는 것에만 집중할 것 같네요. 산군이 없는 이상 유일하게 남은 걸림돌은 황맹뿐이죠. 황맹만 잡는다면 빠르는 산군을 이어서 동쪽 땅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빠르는 무케가 얼음굴을 통해서 강 건너까지 싸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고는 경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끼 짐승들이 흰산에 드나든다는 것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무케와 새끼 짐승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라고 하는데요. 새끼 짐승들을 만나게 되면 사업장으로부터 옮겨진 후바이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새끼 짐승들이 썰매에 싣고서 왔는데 도통 보이질 않아서 의아했었죠. 부상에서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면 아마 강 건너 어딘가에서 부상당한 채로 간호를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빠르가 무케의 강력한 라이벌인 후바이를 그대로 살려둘지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으로 후바이는 나중에 무케와 영혼의 단짝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무케가 성장이 느리다 보니까 후바이가 먼저 훅 커버리겠지만 둘 다 역대급 재능과 피지컬을 갖고 있죠. 후바이는 항마병 최강이었던 황혼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하고 무케는 무커의 힘과 울라의 스피드를 둘 다 이어받았습니다. 무케가 살짝 유리할 것 같기도 한데 후바이도 저 어린 나이에 검은 곰들을 일대 다수로 학살하는 걸 보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장성한 무케와 후바이의 모습 기대가 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고 이령과 흰눈썹 측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장소를 보니까 흰눈썹과 빠르가 싸웠던 바로 그 강가로 보이는데요. 흰눈썹은 수인의 껍데기를 사용해서 실을 흰산에 들여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령은 설마 했는데 진짜로 흰눈썹이 흰산을 속이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매우 놀라합니다. 영악한 건 알고 있었지만 약쟁이 정도로 알았던 흰눈썹이 흰산의 지기를 뚫고 실을 들여보낸 것이죠. 그렇게 시 한 마리가 흰산에 투입되었고 흰눈썹은 반드시 아이들을 생포해 오라고 시에게 주문합니다. 그때 이령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생포하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흰눈썹은 깜짝 놀라서 아린의 새끼를 그냥 죽이면 압카에게 의심받을 거라며 산채로 잡아와서 압카에게 바쳐야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일영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일영은 막무가내였죠. 놀리고 생각이고 전혀 없고 그냥 원인을 죽여서 제거하면 끝날 일이라면서 무대뽀로 지시를 합니다. 일영은 흰눈썹의 말에 분명히 수긍을 하면서도 이놈이 어떤 꿍꿍이를 꾸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돌발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일영은 과거에 흰눈썹이 압카를 배신하고 아린에게 명을 바쳤던 일을 끄집어내는데요. 도대체 흰눈썹은 어디까지 아린 바라기였는지 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흰눈썹이 아린에게 명을 바쳤다는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튼 흰눈썹은 그 정도로 아린에게 해가 될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놈인데 되려 자기가 발벗고 새끼를 생포해서 압카에게 바쳐야 된다느니 어쩌니 하는 걸 보니까 영 찝찝했던 것 같습니다. 흰눈썹의 논리는 자기도 이해하지만 그냥 흰눈썹 놈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싫었던 거죠. 흰눈썹은 일영의 태도를 보고 똥줄이 타는데요. 아마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분석해봤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린의 자식이 존재했다면 압카의 의심은 자신보다는 아린과 동질성을 가진 일영 쪽으로 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죽인 것이 발각된다고 해도 위험해지는 건 자신보다는 일영이 될 가능성이 컸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자신이 일영님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아이를 산채로 잡아와야 합니다 라고 설득하는 것은 맞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흰눈썹을 알고 지냈던 무팽이 얘기했듯이 언제부터 흰눈썹이 일영 걱정을 했다고요? 지금 흰눈썹이 자신의 입장만 고집한다면 되려 일영으로 하여금 흰눈썹 놈 분명히 다른 꿍꿍이가 있다라는 의심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흰눈썹은 일영에게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죽이세요. 아린의 아이를 몰래 빼돌렸다는 의심에서 저도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저야 뭐 제3자 아닙니까? 결국 위험해지는 건 일영님이죠. 위험을 감수하시겠다면 죽이시던지요 라는 톤으로 한 발짝 물러납니다. 나는 너 생각해서 생포해오라고 한 건데 정 죽이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라고 태도를 바꾼 거죠. 일영은 흰눈썹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영은 흰눈썹의 바뀐 태도를 보고 일단 아이를 살려서 잡아온 뒤에 결정하기로 마음을 바꿔먹었죠. 흰눈썹의 성에서 기다릴 테니까 거기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고는 홀로 성으로 복귀합니다. 흰눈썹은 자기의 승부수가 통한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침을 꿀꺽 삼키죠. 일영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시를 후딱 흰산으로 투입시킵니다. 드디어 시가 흰산을 넘어서 구다국으로 향하는데요. 과연 시를 막아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흰눈썹이 아린에게 명을 바쳤다는 일영의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때가 언제였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항마전 때가 아닐까 싶어요. 항마전이 일어나기도 전에 압카를 배신했다면 붉은 산에 가서 압카를 치료하거나 할 수도 없었겠죠. 항마전 당시에 아린과 압카가 최후의 대결을 하는데 흰눈썹이 압카를 배신하고 아린에게 명을 바치면서 돕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압카가 아린을 이겼고 아린은 영혼과 육신이 전부 소멸되게 되죠. 물론 진짜 영혼은 아랑사에게 빼돌려진 뒤였지만요. 흰눈썹은 아린의 소멸과 함께 죽을 위기가 됐고 그때 압카가 흰눈썹에게 명을 나눠서 살려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현재 압카와 흰눈썹이 왜 연결되어 있는지, 흰눈썹이 고통을 받으면 왜 압카에게 전달이 되는지 설명이 되죠. 압카에게 충성하는 시라무렌을 보면 압카는 최소한 일영 같은 소인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흰눈썹이 자신을 배신했더라도 살려줬을 가능성은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치료도 시켜야 되니까 겸사겸사 살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아린 없는 세상에서 평생 살아라 저주를 퍼부으면서 살렸을 수도 있겠죠. 흰눈썹이 아린에게 명을 갖다 바쳤다. 이 떡밥이 과연 어떤 의미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흰눈썹의 성으로 돌아간 일영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흰눈썹의 성에는 미약하지만 흰산의 지기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런 곳에서 제대로 휴식이 될 리가 없었죠. 일영은 아이를 잡아오기 전까지는 흰눈썹의 성에 머무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는지 시라무렌의 성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일영은 이제 시라무렌의 성을 완전 자기 집으로 생각하나 보네요. 그때 머리가 지끈 아파오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시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통증의 방향은 흰산 쪽이었죠. 혹시나 흰산에 투입시킨 시에게 문제가 생긴 것인가 싶어서 일영은 황급하게 흰산 쪽으로 향합니다. 수인의 껍데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시가 꼼짝없이 흰산에게 명을 소멸당할 것이 뻔했죠. 일영은 흰눈썹의 말만 믿고 내가 너무 위험한 짓을 했나 보다 후회하는데요. 흰산 쪽에 도달하기도 전에 고통이 가까이서 느껴지는 걸 확인합니다. 아직 흰산으로부터 먼 거리인데 고통이 가까운 곳에서 느껴지다니 이상한 일이었죠. 땅으로 내려가서 수색하던 일영은 시 한 마리가 만신창이가 돼서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전 화에서 추이에게 목구멍을 잡혀서 공격당했던 놈인 것 같은데요. 명을 소멸당했을 줄 알았더니 추이가 일부러 살려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붉은 산에 있던 놈인데 흰 산 방향에서 발견된 걸 보니까 추위가 실을 산채로 잡아와서 풀어둔 듯 하죠. 추위가 일영에게 적극적으로 역공을 펼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 시는 추위가 명을 소멸시켜서 일영을 고통스럽게 할 목적으로 살려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추위가 만약 마음먹고 일영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시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의 목을 따서 명을 소멸시키면 일영은 한동안 몸이 마비될 테니까 그때 무커의 팔에 흰산의 기를 실어서 집중적으로 패버리는 거죠. 하지만 쓸데없이 일영을 더 자극했다가는 평생 일영을 피해 다녀야 할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할까 싶기도 합니다. 자신이야 흰산 안에서 살던가 도망다니면서 살면 된다고 쳐도 붉은 산의 부하들을 생각하면 일영과는 되도록 부딪히지 않고 피해 다니는 게 낫긴 하죠. 일영이 흰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유효한지도 알 수가 없고요. 만약 추위가 일영을 피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데리고 흰산으로 간다고 해도 평생 그 안에서 갇혀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 노릇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 일영이 항마병들을 죽여왔던 과정들, 마귀 같은 일영의 성격과 꼬라지를 보고는 답이 없다, 죽이는 수밖에 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추위가 어떤 결정을 했을지 매우 기대가 되고요. 씨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지 다음 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화 댓글 반응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호형 보면서 작품 외의 댓글이 이렇게 많이 배풀이 된 건 처음 보는데요. 뉴스 기사에도 났지만 호형의 일부 장면이 검열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성토하는 내용들이 많이 배풀이 됐습니다. 애독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문제의 장면은 2부 213화에서 나왔습니다. 난조가 상반신이 약간 드러난 채로 이불을 덮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이렇게 그림자로 안 보이게 처리가 됐죠. 저는 사실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수정이 됐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노출 때문에 그런 건가 싶었는데 오늘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 입으로 담기도 뭐한 단어인데 이 장면이 약물 성폭행이 떠오른다 라는 게 검열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흰눈썹이 난조에게 검은 단약을 먹이면서 일영을 뇌시시오 라고 성접대가 연상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약물 성폭행이 떠오른다는 거죠. 이 기사를 보고 조금 어이가 없었다고 할까요? 만화 속에서 상대방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검은 단약이 향정신성 마약처럼 취급된 것도 좀 웃기고요. 작품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검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형의 역사적 배경은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시대입니다. 호형은 판타지지만 역사적인 사실과 시대상에 대한 고증을 철저하게 하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조선시대에는 왕이 본처 외의 후궁을 수도 없이 거느렸던 시대였습니다. 정식 절차와 출신을 따져서 선발하는 간택 후궁도 있었지만 왕이 마음에 들면 찍는 승은 후궁도 있었다고 하죠. 승은 후궁은 대부분 노비나 기생, 궁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작중 일영은 조선의 왕보다 더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인물입니다. 왕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여색을 탐한다고 해도 지금 시대에는 범죄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작가님도 당연히 그런 역사적인 이해가 있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검열에 대해서 과연 꼭 필요한 것이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호영 팬분들이 그래서 댓글에 의견을 표출하신 듯 하고요. 오래된 호영 팬으로서 쉴드를 쳐보자면 이 장면은 아린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흠모하는 여인마저 갖다 바쳐야 되는 흰눈썹의 절박함을 그린 장면일 뿐입니다. 아린과 비교해서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일영을 대비시킨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검은 단약은 향정신성 약물이 아니라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이템일 뿐입니다. 이렇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표현을 제지당한다면 창작자는 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규 작가님의 머릿속에 담긴 호랑이 형님의 세계관을 온전히 보고 싶은 게 팬들의 마음인데 독자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네이버 웹툰에서 창작물을 검열한다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은 고민과 중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작품마다 만 땡땡새 관람가로 지정을 해서 각 기준에 맞게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부디 이번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랑박사와 함께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